엘살바도르라는 작은 중미 국가는 세계 경제사에서 전례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당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반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가가 실험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삼는 것은 국가 재정 전체를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다. 이 선택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엘살바도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실험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볼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엘살바도르가 왜 비트코인을 선택했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국가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를 가장 객관적이고 단순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나라였습니다. 많은 국민은 해외에서 송금받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국가 경제는 불안정한 달러 의존 구조 위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외화 부족, 부정부패, 치안 문제, 낮은 생산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엘살바도르 경제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입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인물이었고 강력한 개혁 정책과 대중적 이미지로 빠르게 지지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가장 파격적인 정책이 바로 비트코인 법정화폐 선언이었습니다. 부켈레는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제 독립과 금융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는 국가를 기술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은 국가의 통화 시스템, 세금 구조, 금융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었으며 사실상 한 나라가 세계 금융 시장에 자신들의 신념을 시험대로 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루에도 1020%씩 가격이 출렁이는 화폐를 국가 경제 운영에 사용한다는 것은 기존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IMF는 반복해서 엘살바도르에게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에서 제외하라. 국가 재정이 위험해질 수 있다. IMF는 엘살바도르의 대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비트코인 정책이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부켈레 정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째는 금융 포용성입니다. 엘살바도르 국민 절반 이상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았고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지갑을 만들고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둘째는 국가 브랜드 효과입니다. 작은 나라는 전 세계에 관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법정화폐 선언은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셋째는 장기적 자산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신념은 부켈레의 핵심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단기 매매가 아니라 국가의 디지털 금처럼 보관하고 시간이 지나면 국가 재정을 강화할 자산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쉽게 찾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사이 비트코인은 여러 악재와 글로벌 긴축 정책으로 인해 6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매수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곧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엘살바도르를 조롱했습니다. 비트코인 국가의 실패, 부켈레의 무모한 도박, 국가 재정 파탄. 많은 전문가들은 엘살바도르가 곧 IMF에 구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살바도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켈레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매수했습니다.
그는 너무 싸다. 기회다. 라는 입장을 반복했고, 정부 공식 계정에는 비트코인을 샀다는 메시지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이때부터 엘살바도르의 선택은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부켈레는 국민에게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선택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다. 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정책 외에도 치안 개혁, 관광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여러 개혁을 병행하며 국가 분위기를 바꾸어 갔습니다. 특히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광객 수가 늘기 시작했고 국가 이미지가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여전히 가장 큰 논란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얼마인지, 평균 매입 단가가 얼마인지 세계 언론은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한다면 엘살바도르는 큰 부채를 떠안은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평가액이 처음으로 수익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은 갑작스럽게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 부켈레는 가장 앞서간 대통령이었나?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했더니 국가 재정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는 극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살바도르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나라는 여러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거처럼 흔들리지 않을 만큼 회복력을 갖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한 나라가 비트코인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 밖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 첫 국가로서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실험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구조를 재해석하게 만드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채택 이후 비트코인 도시, 비트코인 국채, 채굴 산업, 투자 등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비트코인 국채는 채권을 발행해 국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동시에 비트코인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모델을 구축하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부켈레는 화산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채굴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환경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국가 기반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신용등급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정책 발표 당시 국제신용평가사는 엘살바도르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하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부채 구조가 개선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치안 개선과 관광 산업의 성장, 외국인 투자 증가 등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흐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더 이상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물론 엘살바도르의 선택이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는 세계 경제 역사에서 가장 용감한 실험을 시도했고 그 실험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25년 11월 기준 공식적으로 약 7,474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최신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유량은 과거 매입과 채굴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코인 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재정 자산이
전통화폐나 채권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보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금융 역사에서는 없던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유량을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이 수량이 약 7억 달러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은 시시각각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의 코인 보유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 즉 국가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모은 것일까요? 단지 매매로만 확보한 것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엘살바도르는 한편으로 코인을 직접 채굴 마이닝하기도 했습니다. 이 채굴은 일반적인 방식, 즉 화석 연료에 기반한 대형 채굴장이 아니라 중미 특유의 지형을 활용한 화산지열 에너지 기반 채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소유의 지열 발전소, 특히 활화산 인근의 발전시설 일부를 비트코인 채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발전소 전체 출력은 102메가와트였고 그중 약 1.5메가와트만을 채굴용으로 할당했습니다. 이 채굴 프로젝트를 위해 약 300대의 비트코인 채굴 전용 컴퓨팅 프로세서가 설치되었고 이 설비들은 화산열에 의해 생성된 지열 에너지로 작동했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엘살바도르는 전통적으로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암호화폐 채굴의 단점을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도 코인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채굴 방식으로 약 473.5에서 474BTC가 생산된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채굴 코인들은 국가 비트코인 보유에 포함되었고 따라서 단지 시장 매입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국 자원을 활용한 자산 축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채굴 덕분에 엘살바도르는 외부 시장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는 일종의 내재적 자산 축적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열 채굴이 과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또 실제 채굴된 비트코인이 얼마나 국가 자산으로 실질적인 가치와 유동성을 지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일부 분석가들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제시한 채굴량 통계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는 채굴 프로그램의 공식 웹사이트가 모든 채굴을 독립적으로 검증된 풀 활동과 구분하지 않은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열 기반 채굴이라는 실험은 기존의 암호화폐, 대규모 전기 소비 환경 오염이라는 고정관념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만약 이 방식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에서 운영된다면 다른 신흥국이 따라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업들은 엘살바도르를 세계 최대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 허브로 만들기 위한 투자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요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엘살바도르 정부는 약 7,474BTC 보유 비트코인은 단순 매입 자체 채굴을 통해 확보됨. 자체 채굴은 화산 지열 에너지 기반 발전소 출력 일부 활용 방식.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약 474BTC 채굴된 공식 실적 존재. 에너지 비용 및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도 코인을 확보하려는 친환경 실험적 금융의 시도. 다만 채굴 데이터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실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논란 존재.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엘살바도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실험은 국가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전통적으로 국가가 보유하는 자산은 외환 보유고 달러유로 같은 안전자산, 채권, 금, 부동산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그 전통을 깨고 암호화폐라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의 자산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투자용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한 축으로. 이 선택은 기존 금융체계에 대한 불신, 달러 중심의 지배구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한계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둘째, 만약 이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다른 신흥국들에게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환 보유고가 적고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 중저소득 국가, 개발도상국, 정치경제 변동성이 큰 나라들에게 디지털 자산 자연자원 기반 채굴, 자산 보유라는 복합 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리스크가 크지만 전통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유연성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실험은 우리가 화폐와 국가 경제 운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만듭니다. 국가가 달러 중심이 아니라 자체 자산 비트코인 자연자원 채굴, 인프라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은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글로벌 금융 체계 전체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경고점도 큽니다.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습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할 경우 국제 금융 충격이나 코인 시장 불안정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굴이 아무리 친환경이라는 선언이 있어도 실제 전력 소비 환경, 비용 지역 주민 영향 등은 면밀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굴 통계의 투명성 여부, 정부 정책의 지속성, 국제 금융 제도와의 마찰 가능성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입니다. 결국 엘살바도르의 사례는 완전한 성공도 완전한 실패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험입니다. 그리고 실험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실패, 논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결과보다도 이 실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화폐란 무엇인가? 국가 자산은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는가? 금융 시스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통화, 자산, 국가는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엘살바도르가 던진 이 실험은 단지 작은 중미 국가의 도전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거대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실험은 적어도 전통, 금융과 중앙은행 체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이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이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국가 차원의 보유 전략보다도 실제 국민들이 이 화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결국 어떤 정책이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진짜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살바도르 현지의 흐름과 여러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국민들의 실제 사용 방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이 정책의 가장 현실적인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모두에게 비트코인 지갑 치보 앱을 내려받도록 권장했습니다. 치보 지갑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송금하며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공식 앱입니다. 초기 정책 당시에는 치보 지갑을 설치하는 모든 국민에게 $30 상당의 비트코인을 무상 지급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일단 앱을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은 국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률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이를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상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20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면 내일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18가 되거나 $25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결제용 화폐라기보다는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실제 현장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이 그렇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엘살바도르를 찾으면서 비트코인 결제 경험을 해보고 싶어 했고 덕분에 호텔, 식당, 카페, 서핑샵 등 관광업 관련 시설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꽤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달러를 환전할 필요 없이
지갑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제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해외 송금입니다. 엘살바도르는 해외에서 가족들에게 송금되는 돈의 비중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기존에는 수수료가 높은 송금업체를 이용해야 했고 돈이 도착하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송금은 몇 분 안에 도착하고 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이 방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영역이었고 정부가 주장하던 금융 포용성 확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소액 결제나 사업자 간 정산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상점이나 노점상들도 치보 지갑을 통해 직접 QR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 계좌조차 없던 사람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던 엘살바도르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도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화폐로서 안정성이 부족하며 기술적 이해가 어려운 고령층이나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처럼 보유하는 사람과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법정화폐라는 이름이 주어졌지만 실제로 국민 전체가 이를 동일하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파급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계층에게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고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속도의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비트코인 관련 기업의 관심, 국제 블록체인 행사 유치 등으로 인해 엘살바도르는 점차 기술 친화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치안 개선 정책이 결합되면서 해외 투자자나 디지털 노마드들이 현지 거주를 검토하는 사례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비트코인이라는 단 하나의 요소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그 요소를 중심으로 사회경제 전반이 새롭게 재편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성공도 실패도 아닌 과정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들은 달러를 기반으로 한 현실 경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비트코인이라는 미래의 가능성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 구조에 새로운 자산을 더했고 국민들은 금융 접근성과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조차도 이 나라가 기존의 틀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엘살바도르의 실험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가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신호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화폐와 자산, 국가의 역할이 다시 정의되는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나라는 이미 그 실험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